자, 계속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84페이지에 자, 비용의 인식. 자, 비용의 인식은 언제 그러니까 몇 년도에 비용으로 장부에 기록할 것이냐. 그러니까 언제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장부에 기록하는 시기를 인식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몇 년도에 수익으로 또는 몇 년도에 비용으로 장부에 기록하느냐. 자, 근데 이제 이 비용의 인식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게 돼요. 자, 먼저 자, 이 인과관계에 따라서 수익과의 인과관계에 따라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해서 인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냥 즉시 바로 비용으로 인식하는 이렇게 그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자, 인과관계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짜리를 이 인과관계에 의한 인식이죠. 그래서 매출에 따르는 매출 원가 또는 이제 매출하는에 따라서 판매 보증비 자, 인식하기로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인과관계에 의한 인식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판매원에 수당을 주기로 했어요. 얼마 매출하면 얼마 수당 주기로 했다. 그러면은 매출액이 결정되면 수당은 몇 프로, 2%. 자, 매출이 얼마 이루어지면은 몇 프로의 판매 보증 비율을 인식한다. 이런 거 인과관계에 따라서 비용을 인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은 이거 월할 계산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년분 보험료가 120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는 10만 원이고 금년에 4달이다. 그러면은 금년에는 40만 원만 인식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은 자, 월할 계산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 월할 계산이라고 하면은 뭐 보험료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임차료라든지 그 다음에 세금과 공가라든지 그 다음에 뭐 특허권의 사용료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월할 계산해서 비용으로 인식할 수가 있죠. 자, 인과관계도 아니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응도 아니다. 그러면 바로 즉시 인식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급여라든지 또는 뭐 광고 선전비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바로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을 하자. 이렇게 해서 세 개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85페이지에 자, 비용의 인식이란 비용을 재무제표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몇 년도에 비용으로 할 것이냐, 귀속 기간을 정하는 것이다. 자, 먼저 직접 대응하여 인식하는 것은 자, 특정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을 관련 수익에 대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이 매출이 될 때 매출원가. 자, 물건을 매출하면서 수수료 2% 주기로 했다. 그러면은 뭐 100만 원 매출하면은 2% 바로 비용 인식할 수 있죠. 또 뭐 포장비. 자, 제품 하나 매출할 때 포장 비용이 100원 들어간다. 그럼 5개 팔았으면은 500원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의해서 인식하는 방법. 자, 두 번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에 의한 계산. 이거는 뭐야? 그냥 간단하게 월할 계산할 수 있는 거. 한 달에 얼마씩인지 바로 계산이 되는 거. 그래서 감가상각비라든지 무형자산 상각비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세금과 공가라든지 특허권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즉시 인식은 자,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는 지출이거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더라도 자, 이 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충족되지 못한다. 이건 뭐 길게 써놨는데 인과관계도 없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응도 안 되고 그러면 발생한 즉시 바로 비용으로 인식을 하라는 거죠. 자, 기출문제 보시면 수익에 직접 대응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 중 옳은 거. 그러면 수익에 직접 대응한 거니까 요거죠. 인과관계에 따르는 인식. 그러면 1번
자, 대표이사 승용차의 보험료. 얘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에 의해서. 자, 단기에 판매된 상품의 취득원가. 매출원가죠. 이번에 매출한 물건의 원가.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 자, 본사 건물의 감가상각비. 이거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응. 자, 3번이죠. 그 다음에 4번. 영업자금의 자, 조달을 위하여 발생된 이자 비용. 자, 이자 비용도 역시 바로 월할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비. 광고비는 즉시 인식.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자,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것은 2번만 정답이 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86페이지에. 자, 1번.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수익은 발생함에 따라 자산이 수취되거나 증가될 수 있다. 우리 아까 수익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수익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자본이 증가되는 거다. 그럼 자본이 증가되려면 자산이 증가되거나 부채가 감소되면 자본이 늘어나요. 그래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죠. 자, 따라서 수익의 발생에 따라 자산이 수취되거나 증가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자, 2번. 수익은 부채의 상환, 부채가 마이너스 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 3번.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에 반드시 공정가치로 측정해야죠. 자, 4번. 부가가치세와 같이 제3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은 수익이 아니죠. 자, 우리가 물건을 팔면서 부가가치세를 받았어요. 그거는 내 돈 아닙니다. 그거는 세무서에 납부할 돈이죠. 따라서 수익이 아니다. 자, 지분 참여자에 의한 출자는 수익의 정의를 충족한다. 아까 제가 수익할 때 자본이 늘어나는 건데 단 주주와의 자본 거래를 통해서 자본이 늘어나는 거 요거는 아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5번만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2번. 수익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우선 1번. 자, 수익 인식의 5단계. 자, 우리 아까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하죠. 그 다음에 내가 뭐를 해줘야 될지 수행 의무를 인식해야죠. 그 다음에 금액이, 거래 금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그 거래 금액을 안분해줘야죠. 그리고 장부에 기록해야죠. 그래서 5단계. 자, 계약을 식별하고 내가 해줘야 할 수행 의무를 식별하고 거래 가격을 산정하고 거래 가격을 배분하고 마지막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5단계 정확하죠. 자, 2번. 고객과의 계약이 식별 가능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고객에게 대가를 미리 받았대요. 그러면 선수금 얘기죠. 자, 수익으로 인식하지 말고 부채로 장부에 기록해야 됩니다. 3번. 수익을 인식하기 위하여 거래 가격을 산정할 때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 자, 그거는 거래 가격에 포함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4번. 고객에게,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예요. 3번은 제3자를 대신하여 회수한 금액, 우리 아까 부가세 예수금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자, 네 번째. 고객에게 약속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 의무가 이행될 때 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으로 인식하고,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 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되는 대로 이전하게 된다. 맞고. 자, 거래 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에서 가능한 결과치가 2개일 뿐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이 변동대가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3번. 우리 아까 제3자를 대신하여 회수한 금액 거래 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수익 인식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3번에서는 자, 1번 수익의 인식 5단계. 뭐 마찬가지 얘기죠. 자, 2번 구별되는 재화와 용역의 경우 재화나 용역을 각각 구분할 수 있다면 재화나 용역을 별개의 수익으로 보아 자, 수행 의무를 인식하여 각각 수익을 인식한다. 자,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구분되는 그 재화가 뭐와 뭐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인도한 거와 진행된 걸로 나뉘어진다면 맞는 얘기죠. 자, 2번이 맞네요. 자, 우선 1번은 왜 틀렸어요? 수익인 5단계 순서. 자, 수행 의무를 식별하는 게 먼저가 아니죠. 자, 우선 이제 먼저 뭘 해야 돼요? 자, 우선 고객과의 계약인지를 먼저 식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수행 의무가 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래 금액이 얼마인지, 네 번째 거래 가격을 안분하고, 자, 마지막 장부에 기록을 해야죠. 자, 따라서 먼저 계약을 식별하는 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해줘야 될 수행 의무의 식별, 그 다음에 거래 가격의 산정, 그 다음에 거래 가격의 배분, 자, 수행 의무별 수익의 인식. 그러니까 제일 앞에 게 틀렸죠? 자, 계약 식별이 먼저, 그 다음에 수행 의무의 식별이 두 번째. 그래서 왜 틀렸는지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자, 제3자를 대신하여 회수한 금액, 얘는 포함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죠? 자, 네 번째,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수행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하거나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만 있으면 계약을 식별할 수 있다. 안 되죠? 그런 것만 갖고는 안 되고 내가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신이 됐을 때 인식할 수 있죠. 자, 다섯 번째, 계약에 있는 중요한 금융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화폐의 시간 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자, 약속된 대가를 조정한다. 이 경우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점과 대가 지급 시점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죠. 우리 1년 이내면은 우리 현재 가치 따지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3번에서 옳은 것은 2번만 정답. 자, 그 다음에 4번,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규정. 1번, 자,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거래 상대방이 고객인 경우에만 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객과의 계약이어야 한다. 2번, 거래 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대가로 기업이 받을 예상되는 금액이고 제3자를 대신하여 받는 것은 제외하여야 한다. 맞죠? 자, 수행 의무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행 의무인지 아니면 여러 개의 수행 의무인지를 구분하셔야 되죠. 재화의 인도냐 아니면 용역의 인도냐. 재화의 인도면은 인도했을 때, 용역의 인도면은 진행 기간에 걸쳐서 인식. 자, 수익의 인식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자, 수익으로 인식해야죠. 자, 5번.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 의무는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한 시점에서 이행되는 수행 의무는 완성 기준이 아니라 인도 기준이죠. 자, 인도했을 때 바로 수익으로 인식한다. 완성 기준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5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자, 5번. 다음 중 수익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자, 우리 출판물 구독료. 해당 품목의 가격이 비슷하면 발송 기간에 걸쳐서 정액법으로 인식. 맞고. 자, 수강료는 강의 기간에 걸쳐서 인식하죠. 자, 위탁 판매. 자,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3자를 재화를 판매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 자, 네 번째. 미인도 청구 판매, 인도되지 않았으므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인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객이 제품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대요. 그러면은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자, 4번이 틀렸네요. 자, 5번. 검사 조건부 판매, 재화나 용역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대요. 그냥 이 콘센트에 꽂기만 하면은 바로 방송되는 것들, 자, 이런 TV 판매 이런 것들은 바로 재화가 인도될 때 수익으로 인식해야죠. 자, 4번만 드렸습니다. 자, 6번. 주식회사 합격은 X3년도 12월 1일 날 주식회사 수석에게 20만 개를 판매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한 것은 거래가 아니에요. 그런데 2003년 12월에 10만 개가 나갔고
자, X4년 1월에 10만 개가 인도됐대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수익으로 인식해요? 제어가 인도될 때 수익으로 인식하죠? 그러면 X3년도에 몇 개가 인도됐어요? 10만 개가 인도됐으니까 X3년도에는 10만 개 매출액이 수익으로 잡혀있고 X4년도에 또 10만 개가 수익으로 잡혀있죠? 자, 따라서 10만 개가 하나의 판매 가격은 50억 원 그랬으니까 X3년도에는 500만 원만 수익으로 인식하시고 X4년도에 또 10만 개 인도되면서 인도할 때 수익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X3년도 수익 500, X4년도 수익이 500 이렇게 나눠줘야 되죠. 자, 7번. 다음의 상황에서 주식회사 합격이 인식할 수익. 자, 1번. 주식회사 합격은 수탁업자에게 원가 2만 원의 상품을 적송. 자, 위탁 판매네요. 자, 2번. 수탁업자는 위의 상품을 모두 판매하고 판매 대금 중 판매 수수료 4만 원을 제외한 36만 원을 합격에게 송금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우리는 이제 수탁자가 팔았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죠. 그리고 총액주의니까 40만 원에 팔았으면 수탁자가 40만 원에 팔았으면 40만 원을 수익으로 인식해야죠. 자, 순액주의 아닙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있는 수수료 빼지 마시고 팔은 금액 40만 원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5번이 정답이네요. 자, 7번. 백두는 주식회사 한라와 위탁 판매 계약을 맺고 있고, 자, 어쩌고저쩌고 나왔습니다. 자, 8번. 주식회사 백두가 보고할 위탁 판매로 인한 순이익은 얼마겠느냐? 자, 우리 얼마짜리 보냈어요? 원가가 2,000원짜리 상품 1,000개. 그러면 200만 원이네요. 자, 그 다음에 적송운임이 얼마 들어갔어요? 20만 원. 그러면 220만 원이 원가가 돼요. 매출 원가. 자, 다시 우리가 물건을 적송할 때 따라가는 모든 비용은 적송분 원가에 포함합니다. 즉 200만 원짜리 물건을 수탁자에게 보냈고, 자, 보낼 때 적송 비용이 20만 원 들었다면 적어도 220보다는 더 많이 받아야 수익으로 잡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이익을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매출한 금액이 얼마인가를 봐야죠. 자, 위탁 판매로 인한, 자, 판매액이 얼마야? 320. 그러면 320에서 아까 원가가 220이니까 빼면은 100만 원이 매출이익이죠. 근데 거기 수수료하고 판매 운임이 얼마 들어갔어요? 자, 42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빼면,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총이익이 아니라 순이익을 물어봤어요. 자, 순이익을 물어봤으니까, 자, 우리는 320에 팔았고 얼마짜리를? 220짜리를. 그러면 매출이익이 100만 원이고, 자, 이걸 매출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수수료 32, 판매 운임 10만 원. 자,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42만 원을 마이너스 하면 그러면은 58만 원이, 자, 우리가 위탁 판매로 인하여 얻어들인 순이익이 되는 것이죠. 자, 문제가 요구하는 순이익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320에서, 자, 얼마짜리죠? 아까 220짜리. 그러면 220짜리를 320에 팔았으니까 얼마? 100만 원. 거기에서 판매 수수료 32만 원. 자, 판매 운임 10만 원, 42만 원 빼요. 그러면은 58만 원이 순이익이 된다. 자, 9번. 주식회사 한라가 수탁 판매로, 자, 포괄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금액. 자, 여기서 한라는 누굴 얘기해요? 수탁자죠. 자, 수탁자는요, 수수료만 자기의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위탁자는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느냐 이걸 따져서 순이익을 측정하지만은 수탁자는 남의 일을 배신하고 그 대가만 받잖아요. 그래서 수탁자는 수수료만 수익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얼마 나갔어요? 32만 원이 나갔으니까 수탁자의 수익은 32만 원이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10번. 주식회사 한국은 X3년 1월 1일부터 X3년 말일까지 매년 말 10만 원씩 3년간 30만 원을 수취하기로 하고, 자, 상품을 판매했대요.
이 금액은 취득 당시 시장 이자율을 10% 반영한 것으로 결정하고 이 상품의 현금 판매 가격은 248690이래요. 자,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는 중요하다. 자, 유효 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할 때 X3년도 12월에 판매 대금 10만 원을 회수할 때 인식할 이자 수익과 매출액은 얼마가 되느냐. 자, 이거는 뭐예요? 우선 자, 먼저 그림을 그리면 자, 이렇게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X3년 1월 1일부터 매년 말 10만 원씩 받기로 했어요. X3년 1월 1일에 자, X3년 말부터 10만 원씩 3년 동안, 그러니까 10만 원이 1년 후에 10만 원이 들어오고 2년 후에 10만 원이 들어오고 3년 후에 10만 원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연불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연금 현가계수. 자, 연금 현가계수는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자, 여기 뭐 안 나왔어요? 2.4869겠네. 2.4869. 그러면 요걸 곱한 게 248690. 요게 매출이에요. 자, 매출은 248690. 그러면 이제 차변에는 외상으로 파는 거잖아요. 자, 장기성 외상 매출금이 30만 원이 되고, 그러면 요거와 요거의 차이. 자, 요게 이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되는 거죠. 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51,310원. 즉, 요거는 이자 수익이 성격을 가졌는데, 당해연도 이자로 보면 안 되고, 3년간에 걸쳐서 3년간의 이자 수익으로 봐야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장유에서 그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장부가액은 248690이고, 아까 유효이자가 10%라고 그랬으니까 24869, 요게 이제 이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고, 요 놈이 매출로 인식할 금액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예요? 24869. 그 다음에 매출로 기록할 금액은 248690.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된다. 이 화폐의 시간 가치에 현재 가치의 흐름만 좀 잘 이해하시면은 간단하게 답이 보이는 문제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시느냐? 자, 16번. 393의 16번. 자, 수익과 비용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것이다. 1번. 자,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요. 자, 건설계약은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보고기간 말 계약활동의 진행률 기준으로 자, 수익비용 인식하죠. 자, 비용은 발생한 원가와 특정 수익 항목의 가득 간에 존재하는 자, 인과관계에 의하여 인식하고, 자, 4번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자, 높은 경우에만 인식한다. 자, 보세요.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자,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한다. 뭐 그건 맞는 걸로 보셔도 돼요. 5번 미래 경제적 효익이 불확실한 지출의 경우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비용의 인식을 이연할 수 있다. 안 되죠? 자, 바로 즉시 비용으로 인식해야죠. 그래서 우리 아까 비용의 인식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인과관계에 의하여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즉시 인식할 것인지. 자, 그래서 5번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자, 어떤 원가는 직접 수익과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으나 당해 기간 중 효익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단기의 소멸. 자,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 아까 급여라든지 광고 선전비라든지 그런 거 예를 들었죠? 자, 기타의 감가상각비. 이거는 월할 계산 가능하네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내용. 판매원의 수당. 직접 대응이죠. 자, 인과관계에 따라서 바로 매출이 생길 때 바로 비용 인식됩니다.
매출원가, 즉, 자, 인과관계에 따르는 대응이고, 자, 무형자산 상각비도 체계적인 인식이죠. 자, 광고선전비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익 비용은 한 문제 정도가 시험에 나오는데, 뭐 크게 아까 제가 외우시라고 한 것들, 그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좀 외워 놓으시고, 나머지 건설공사, 자, 거기서 이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 인식하는 거, 그것만 좀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면은 수익 비용은 간단하게 한 문제 주실 수 있는 문제죠. 자, 이번에는 394페이지로 가서, 자, 회계 변경과 오류의 수정. 자, 요 회계 변경 오류 수정은 또 한 문제가 잘 나와요, 이것도. 자, 먼저 회계 변경. 자, 그 다음에 오류의 수정이 있는데, 자, 이건 이제 이렇게 달라지죠. 요거는 요거고, 요거는 요거고. 그러면 이제 회계 변경은 다시, 자, 그동안 해오던 회계 처리 방법을 바꾸는 게 회계 변경이에요. 그런데 이 회계 변경에는 정책의 변경이 있고요. 회계 정책의 변경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계 추정치의 변경, 이렇게 두 가지로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정책의 변경은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슨 법으로 변경하면, 자,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정책의 변경이다. 근데 단 하나, 무슨 법으로 바꾸는 거는 정책의 변경인데요. 무슨 법으로 바꾸는 것 중에서 하나는 제외가 돼요. 뭐냐? 감가상각 방법의 방법. 자,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는 거예요. 자, 정의법으로 하다가 정률법으로, 또 정의법으로 하다가 연수학계법으로 이렇게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추정의 변경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이거 무슨 법으로 바꾸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이죠. 선입선출법을 후입선출법으로, 재고자산의 계속기록법을 실사법으로, 이렇게 법으로 바꾸는 거. 또 금융자산의 평가 방법을 개별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이렇게 법으로 바꾸는 것은, 자, 요거는 정책의 변경이다. 단 하나, 감가상각의 방법을 바꾸는 거, 요거는 예외적으로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모형으로 가던 것을, 원가 모형을, 자, 재평가 모형으로 간대요. 자,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원가 모형으로 하다가 재평가 모형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원가 모형으로 하던 것을 공정가치 모형으로 바꾼대요. 자, 이건 투자부동산에서, 자, 원가 모형을 공정가치 모형으로 바꾸거나 공정가치 모형을 원가 모형으로, 원가 모형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자,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재평가 모형을 원가 모형으로, 자, 이거는 투자부동산에서, 자, 원가 모형을 공정가치 모형으로, 공정가치 모형을 원가 모형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정책의 변경. 자, 이것만 먼저 딱 구분을 해둡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이때는 이 왜 변경해야 되느냐, 요 변경돼야 하는 정당성을 입증해 줘야 돼요. 그러면 어느 게 정당성이냐? 자, 첫 번째는 KIFRS에서 변경을 요구한대요. IFRS에서 변경을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변경된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더 목적 적합하고, 그 다음에 신뢰성이 있다면, 목적 적합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회계 변경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이 부여된 거예요. 뭐 세법의 규정에 따라 바꾼다, 그런 거는 정당성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딱 두 가지예요. IFRS 국제회계 기준에서, 자, 변경을 요구하거나, 자, 두 번째
변경된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더 목적 적합하고 신뢰성이 있다면 그때는 회계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정의 변경이잖아요. 추정의 변경은 우리가 추정하는 게 뭐 있어요? 뭐 내용 연수가 몇 년일까? 이런 거 추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잔존가액이 얼마냐? 이런 것도 추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손상률. 자, 우리 매출 채권을 얼마를 손상될 걸로 예측을 하느냐. 매출 채권의 뭐 2%로 한다. 매출 채권의 3%로 한다. 이렇게 손상률 예측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 판매 보증 비율이 얼마냐. 그 다음에 뭐 재고 자산의 진부화 여부. 자, 이런 것들이 추정의 변경. 그러니까 이거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것만 기억하세요. 요것만. 요게 정책의 변경이고 나머지는 죄다 추정의 변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책을 변경할 때는 소급해서 처음부터 그 방법으로 했으면 그때의 누적 효과를 다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소급해서 적용하고 여기에 나타나는 차이는 어디서? 소급했으니까 잉여금에서 조정을 합니다. 잉여금에서 조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재무제표를 요거는 다시 작성을 해줘요. 자, 관련 재무제표는 다시 작성해라. 자, 소급했어요. 소급하게 되면 자, 그 관련 손익을 잉여금에다가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재무제표는 다시 작성을 해야 돼요. 그에 비해서 추정의 변경은 자, 요거는 전진법으로 갑니다. 이 전진법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한 것과는 다 그대로 인정을 해줘요. 여태까지 고생했네. 아까는 뭐야? 옛날 거 다 뜯어보시는 거죠. 처음부터 이 방법을 적용했을 때의 누적 효과를 반영하는 건데 이 추정의 변경은 지난 거는 이제 그대로 인정하고 자, 단기와 단기 이후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 자, 따라서 이거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요건 지난 거는 다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얘가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좀, 결정이 곤란하대요. 자, 그럴 때는 추정의 변경으로 봐라. 다시,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구분이 곤란하다. 그러면 추정의 변경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나왔어요. 자, 동시에 나올 때에는 먼저 정책의 변경을 먼저 선회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정의 변경을 뒤에 가서 고쳐주는 걸로 이렇게 해줘라 이 소리예요. 자, 다시 자,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발생하면 자, 먼저 정책의 변경을 먼저 뜯어 고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정의 변경으로 하라. 이제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은 회계 변경은 뭐 그렇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394로 갑니다. 자, 회계 변경은 경제적이나 또는 제도적 환경 변화로 기업이 기존에 적용하던 회계 정책이나 회계 추정을 새로운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회계 변경에는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있다. 정책의 변경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데 적용하던 회계 정책을 다른 회계 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추정의 변경은 지금까지 사용하던 회계 추정치의 근거나 방법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자, 회계 변경은 기업의 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자, 회계 정보의 유용성은 확보가 될 수 있지만은 자, 비교 가능성은 떨어지겠죠. 자, 그동안까지는 해오던 거를 다른 방법으로 바꾼다면 자,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 먼저 정책의 변경. 자, 회계 정책이란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표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이 바뀌는 거.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정책의 변경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정책의 변경 거기 보세요. 395페이지에. 자, 3번. 맨 밑바닥. 395페이지에 맨 밑바닥. 자,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례. 자, 우선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의 결정 방법. 자, 선입선출법을 평균법으로, 자, 평균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거나,
자, 또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측정 기준을 원가 모형으로 하던 거를 재평가 모형으로 바꾸거나, 자, 투자 부동산의 측정 변경, 원가 모형을 공정가치 모형으로 변경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정책의 변경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은, 자, 어떤 경우에 정책의 변경이 가능하냐 그랬잖아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책의 변경은 그 위에요. 1번. 자, 회계 정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 자, 정책의 변경 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만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먼저 1번.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에서 자,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자, 다음 자발적으로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자, 정보 이용자에게 더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서 요 두 개에 한해서만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완별하세요. 자,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그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자, 첫 번째.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하여 자,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하거나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 새로운 회계 정책을 선택한다면 그거는 선택이지 변경이라고 보면 안 된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그 실질이 다른 거래나 새로운 거래에 대하여 그동안 해오던 회계 처리 방법을 바꾼다면 그거는 회계 변경이 아니다라는 거, 그거 좀 우리 시험에 좀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딴 거는 필요 없어요. 자, 중요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자,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과거의 합리적인 추정이 이후 새로운 정보 추가로 수정된대요. 그거는 오류의 수정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거래의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하여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앞에 페이지에. 자, 395에 자,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 정책을 적용하거나 기억번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하여 자, 새로운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는 회계 변경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 다시 중요 기출 문제 396 거래의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하여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의 변경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죠. 자, 측정 기준이 바뀌어요. 이게 측정 기준이죠. 자, 이런 측정 기준이 바뀌는 것은 정책의 변경. 그 다음에 자산으로 처리할 거를 비용으로 처리했다네요. 그건 잘못한 거니까 오류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의 추정 내용 연수가 변경됐대요. 자, 내용 연수가 바뀌는 거, 이거는 뭐야? 내용 연수가 바뀌는 거는 추정의 변경이고, 자, 이런 추정의 변경은 뭘로 합니까? 전진법으로 처리한다. 자, 다음에 추정의 변경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죠. 자, 우선 1번 매출 채권의 손실 예상률이 바뀌거나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가 변경되거나 또 감가상각의 방법이 바뀌거나 아니면 내용연수나 잔존가치를 변경하는 거 또 판매 보증 비율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건설계약에서 총 추정원가 있잖아요. 우리가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갈까? 자, 그거를 이제 바뀔 수 있죠. 그렇게 바꾸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추정의 변경이고, 자, 추정의 변경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자, 그동안 한 거 그대로 인정하고 전진법으로 단기와 단기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바꿔라.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초 기계장치를 취득하였고, 자, X3년을 포함한 잔존 내용 연수를 4년으로 변경하고 잔존가치는 3만 원으로 변경. 이러한 내용 연수와 잔존가치의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인정된대요. 그러면 X3년도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그림 그리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X1년이네요. 자, X1년에 얼마에 취득했어요? 20만 원에. 그리고
내용 연수는 5년. 그리고 잔존가액은 2만 원. 그리고 이제 정해법이에요. 그러다가 얘를 X3년 초에 그러면은 X1년, X2년까지는 이대로 가다가 자, 여기서 뭔가 바꾸겠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한번 자, 어떻게 되겠어요? 내용 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이면 자, 18만 원이고 자, 18만 원을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감가상각비는 36,000원씩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36,000원, 여기서 36,000원. 그러면 자, 이제 X2년 말 자, 새로운 취득원가는 20만 원에서 자, 72,000원을 차감한 128,00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바뀌었어요, 이제? 자, X3년을 포함한 잔존 내용 연수를 4년으로 그리고 잔존 가치는 3만 원으로 변경. 그럼 이제 여기서 앞으로 내용 연수는 3년 남았대죠? 3년, 4년. 4년. 자, 4년이 남았고 자, 그다음에 취득원가는 20만 원에서 요 72,000원을 뺀 128,000원이고 잔존가액이 또 바뀌었습니다. 얼마로? 3만 원으로. 그러면 이제부터는 X3년부터는 얼마를 감가상각하느냐? 자, 98,000원을 4로 나눠주면 이제부터는 24,500원씩을 감가상각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X3년도부터는 자, 요 새로운 24,500원을 자, 감가상각하면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정의 변경은 그동안 한 거 이거는 그대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기와 당기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서 계산하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류 수정은 조금 이따 보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 문제는 자, 조금 이따가, 우선 일단 여러분들이 자, 400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1번에서 자, 문제 13번까지 우선 한번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먼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오류 수정 마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관련 정리 문제 풀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여튼 10분간 쉰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